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날 FOMC 정례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올린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할 만큼 오히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연준의 결정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일 텐데요. 오늘도 투자자분들에게 맞춤형 투자 계획 세워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증시에는 훈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제가 자세히 미국 상황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를 환호하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는 1.55% 오르면서 34,063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이 새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 가까운 상승폭 키우면서 13,436선에 S&P 500은 2%대 상승폭 키우면서 4,357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도 살펴보시죠. 애플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이 중국 공장 일부를 재가동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환호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3% 가까운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상승폭 키웠고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3%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존부터 살펴볼 텐데요. 중국 봉쇄에도 서비스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시사를 하면서 오늘 기분 좋은 상승 보였습니다. 거의 4% 가까운 상승폭 키우면서 3,062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테슬라는 5% 가까운 상승폭, 그리고 엔비디아는 6% 넘는 급등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들이 시그니처 픽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는 10%대 급락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WTI도 6%대 하락, 골드는 1% 넘는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특징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 관련주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과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는 36%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핀듀오듀오는 56%나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JP모건은 4%대 상승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간밤에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으로 은행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다음 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확인을 해볼 텐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진행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보시면 화이자가 1%대 상승폭, 바이오엔테크는 13% 급등세를 시연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시장이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FOMC 결과였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deral Reserve approves first interest rate hike in more than 3 years, sees 6 more ahead 이라고 밝혔는데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첫 번째로 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6회 정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은 3년 3개월 만에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릴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인상 6회를 시사하면서 예상보다 좀 강경한 대응책이 나왔다는 평이 많은데요. 본격적인 돈줄 줄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FOMC를 공개하고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로 제시를 했는데요.
남은 FOMC 회의 때마다 0.25%씩 인상을 또 하게 되면 1.75%가 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 차례 0.5%포인트 빅스텝 인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의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흐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강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The invasion of Ukraine by Russia is causing tremendous human and economic hardship이라고 성명서가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시사가 된 건데요. 또 자세한 내용을 더 들여다보시면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하고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The implications for the U.S. economy are highly uncertain, but in the near term, the invasion and related events are likely to create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and weigh on economic activity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잡을 수 있을지 연준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FOMC 결과의 영향은 신승용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상품 시장의 변동성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세기여 만의 첫 디폴트로 시장에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Russia stokes fears of a first foreign currency default in more than a century as it attempts payment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러시아의 디폴트가 굉장히 공포감이 커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이 러시아 재무장관의 발언인데요. 이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The possibility or impossibility of fulfilling our obligation in foreign currency does not depend on us. We have the money, we pay the payment. Now the ball is on the side, first of all, of the American authorities.라고 밝힌 건데요. 즉, 이분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화에 대한 채무 이행 여부는 러시아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돈을 갖고 있고 또 돈을 지불했으며 이제는 미국 당국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채무를 갚았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익명의 한 채권자는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더 들여다보시면은 The Russian Federation has the necessary money in foreign currency accounts. It is possible to pay in ruble settlement라고 밝히면서 러시아 연방은 외화 계정에 필요한 돈이 있고 루블화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러시아는 1998년 이후 첫 디폴트를 맞게 되는데요. 해당 국채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고 공식적인 디폴트 선언은 4월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신승용 대표께서 관련 내용 잘 꼼꼼하게 체크해드릴 내용이니까요. 투자 전략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외신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좌지우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바로 첫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결국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25bp 인상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좀 환호하는 모습입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인데요. 대표님, 회의 결과 보시고 어떻게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을까요? 네, 오늘 새벽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방송국 직원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3월 FOMC 시장 예상대로 일단 시장 전망치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 나왔다. 어떠한 이변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안도 랠리를 상당 부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미증시 상승 배경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죠.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협상 진전 가능성, 이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를 $95 이하로
낮추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또 한 가지 중국의 이제 그 자본시장을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발표, 이런 의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도 상당 부분 발휘가 되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36%의 일단 상승률 보여주는 그 긍정적인 세 가지 소식이 있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좀 살펴보게 되면요, 완전히 구름이 걷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져 가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급작스러운 악화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대비는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점 한 가지. 이에 따라서 올해 금리 인상 총 7차례를 예고를 하고 있죠. 이번 3월달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총 7차례 금리 인상 정도가 예상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FOMC는 일단 올해 이제 총 6차례 남았습니다. 4월에는 FOMC가 없고요. 5월달 그리고 6월달, 7월달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총 6차례 남아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쭉 일단 염두에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FOMC의 결과 일단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세 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 목표치 내지는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실질적으로 기존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세 번째는 대차 대조표의 축소 분명하게 실시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 한 가지 한 개씩 좀 살펴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그 4.0%의 성장률에서 2.8%로 조금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2.7%에서 4.1%로 대폭 늘어나는 상향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에 따른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프트 랜딩을 위한 통화 정책,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과연 어떻게 될까? 조금 더 강화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좀 완화될 것이냐인데 여전히 강화될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 올해 기준금리의 목표치가 기존 0.9% 지난 12월이었습니다. 매년 3월, 6월, 9월, 12월 FOMC 결과를 통해서 경제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금리 관련된 부분도 전망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 올해 기준금리의 전망치는 일단 1.9%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기존 1.6%에서 2.8%로 상향 조정됐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의 완화 조치는 없다. 이미 이제 금리 상승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앞으로에서의 FOMC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인상할 것이냐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기준금리가 순차적으로 계속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점도표도 일단 수정되는 그런 모습이죠. 기존의 5회에서 이제 7차례로 인상이 되었다,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부분, 한 차례씩 앞으로 남아있는 6차례 한 번에 25bp씩 인상을 해본다라면 6차례 모두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 대차 대조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차 대조표는 9조 달러입니다. 9조 달러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요. 미국의 1년 GDP가 약 18조 달러에서 19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1년 GDP가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미국의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의 규모 9조 달러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는 부분 감이 잡히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일단
양적 완화 이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 약 한 7조 달러 수준이죠. 한 2조 달러 정도를 앞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 2조 달러 규모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1년 국민 총 생산과 맞먹는 규모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과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분명히 언급을 했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5월 FOMC에서 대차 대조표의 축소와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부분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라는 쪽으로 예고를 했다라는 부분. 일단 시장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4월에는 FOMC가 없고요. 5월 달에는 3일과 4일 양일에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을 포함해서 올해에 남아있는 FOMC의 개수는 6차례 지금 FOMC가 남아있다라는 부분 꼭 메모를 해 두시고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은 이제 확실시 됐습니다. 이제 그걸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할 것이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구름이 걷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년 이렇게 인상 계획표를 보면 언제 얼만큼 빠르게 좀 인상을 할 건지에 대한 감이 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만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공급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일단 이번 FOMC에서 25bp 인상에 그냥 그치고 실질적으로 이번 FOMC의 결과는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확실하게 예고를 하고 시장에 확실하게 시사를 하는 어떤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을 했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은 25bp에 일단 단추를 푼 그 정도 수준이고 향후에 그 강도가 상당 부분 강해질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번은 넘어갔지만 일단 4월 한 달 그리고 5월 초 일단 짧다면 짧고요, 길다면 긴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FOMC는 시장에 어떤 그 향후 그 통화 긴축에 대한 어떤 그 대비를 해 놓아야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예고 내지는 시그널을 분명히 했다라는 쪽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지난밤에 있었던 어떠한 그 시장의 상승, 급등, 안도랠리 부분은 그렇게 오래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미국 연준의 고민은 분명히 앞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 이번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사뭇 행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물가 안정에만 너무 만에 하나 치중을 한다라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이 도래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FOMC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가의 안정과 하나는 고용의 안정인데, 고용의 안정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위협 요인 없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급작스러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리고 최근 발발한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경제 봉쇄 조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에 상당 부분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행스럽게도 지난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조만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야기가 될지 어떤 쪽으로 공이 튀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향후 이제 그 5월달 FOMC에 대한 부담 가능성 점차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사이에 중국의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소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이 되어진다라면 5월 FOMC 부담 가능성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한 차례마다 25bp 정도의 금리 인상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에 하나 이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도 좀 우리가 예상되거나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져 버린다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정리해보면요. FOMC의 긴축 속도는 글로벌 리스크 급부상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그리고 중국발 코로나19 관련 각 경제 봉쇄가 더 확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좀 잦아들게 될 것이냐. 중국발 코로나19의 경제 봉쇄는 분명합니다. 공급망 대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경제 봉쇄가 조금 더 확산이 되어지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미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중국산 수입 물가가 상당 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곧바로 공급망 대란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가중시키는 그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에너지 관련된 부분. 국제 유가는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유가가 좀 선행을 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환율보다 조금 더 먼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국제 유가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그 증권 시장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빠르게 변했다라는 부분, 시그널을 줬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그 국제 유가의 방향성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중국의 수출 수입 관련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님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에서 발표한 금리 인상 목표치를 보면 이번 1년 동안 정말 바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이슈들은 여전히 상존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께서 짚어보면 좋을 만한 지표나 이슈들에 대해서 녹여서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MC 3월 이번 결과는 어디까지나 좀 빠른 혹은 강도가 센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시그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 잠깐 해주셨지만 물론 우크라이나는 중립국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쟁은 인도적으로 빨리 끝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원자재, 에너지 관련된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하락에 베팅을 다시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베팅을 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표님? 예, 일단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협상이 일단 평화 협상이 빠른 종료 가능성.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유럽을 방문할 그럴 계획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주요 어젠다, 주요 이슈는 아마도 다다수 예상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이 부분에 대한 평화 협상과 관련된 서방 국가들의 어떤 협조 내지는 동맹 강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이에 따라 일단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 지금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으로의 부정적인 영향은 현실화가 되었죠. 일단
당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 ETF 거래 정지, 그리고 인버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 런던 거래소에서는 물론 오늘 다시금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런던 거래소에서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니켈 선물 가격, 니켈 선물 시장 자체가 거래가 정지되어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다라는 점. 여기에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 상황까지 지금 상황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죠. 물론 이자 지급 유예 기간이 30일 남아 있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지금 현재 6,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6,300억 달러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서방의 경제 제재, 은행권 밴에 의해서 동결되어 있는 그들의 자금이 약 한 3,150억 달러 수준. 근데 그 27억 달러, 4월 초까지 도래하는 27억 달러를 못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방의 제재 관련 때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폴트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러시아권 디폴트가 실질적으로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힌트, 조금은 좀 빠른 시그널, 우리 시청자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유럽계 은행권의 주가 방향성이 이를 충분히 대변해 줄 것이다라는 부분. 왜 그러냐면요. 러시아 기업들의 기업 부채 익스포저가 유럽권 은행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기업 부채 익스포저는 약 1,2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유럽계 은행 쪽에 840억, 850억 달러 수준이 유럽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국계 은행.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권에 대한 익스포저가 약 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한 7천억 달러, 1.7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큰 금액은 분명히 아니다. 근데 유럽계 은행이 그 익스포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럽계 은행의 방향성, 이 부분을 주가 방향성을 살펴보시면 아마도 러시아 상황, 러시아의 국제 금융 관련된 상황들 가장 빠르게 아실 수 있는 핵심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시아 디폴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유럽계 은행권 주가 방향성을 잘 체크해보자 대표님께서 팁을 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굉장히 굵직한 두 개의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장의 맞춤형 투자 계획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와 호재 늘 클리어하게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대표님? 예, 일단 오늘 미국 시장 어제 상당 부분 상승했죠. 거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평화협상, 조기 종결 가능성, 조기 협상 결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작용했고요. FOMC에 대한 안도 랠리 분명히 있었고요. 중국발 증권시장을 지지하려는 그런 움직임 분명히 있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분명하게 발휘가 됐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FOMC 결과는 절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안도 랠리 수준이었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의 급등을 촉발한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국의 긍정적인 증권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그다음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그 평화 협상, 조기 마무리 가능성, 이 부분 두 가지가 작용했다라는 부분에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호재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호재는 분명한 것,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정부 경기 부양, 내수 부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리오프닝, 여행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대한 단계적 일상 회복. 다음 주면은 6인 이하 모임 분명히 해제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면 소비와 행사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오히려 그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 랠리에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확실한 쪽, 확실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테마,
그런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중에 하나가 리오프닝이고 또 한 가지가 신정부 출범이다라는 점. 신정부 출범의 주요 핵심은 내수 부양과 고용 확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 가지시면 긍정적인 나의 포트폴리오, 흔들리지 않는 나의 포트폴리오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 증시 대반등입니다. 네, 대반등 하고서 이제 마침표가 찍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물음표가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떤 키워드일까요? 일단 어제자 FOMC 회의 이후로 증시가 반등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요. 아직까지 엉켜있는 실타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유가 급락세가 현재 발생이 되는 거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자면은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가량 한 30%가량 뛰었다가 이번 주부터 굉장히 급락세를 띠면서 거의 한 20% 가까이 빠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WTI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인도분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배럴당 95달러 선을 기록을 하면서 고점이었던 110달러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적인 원자재 이슈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휴전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또한 주간 미국 원유 재고 급증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의 협상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밝힌 바가 있고요. 러시아 외무장관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일부 조건이 거의 맞춰졌다고 말하면서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단 조금 소폭 둔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 2월 P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시장 예산 대비 낮아진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한 0.8%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0.9%였으니까 소폭 조금 꺾인 모습을 보였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자 개최된 FOMC 회의를 조금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FOMC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점도표상으로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작년 12월 달은 3회로 책정을 했지만 7회로 반영을 했고요. 물가 전망치 같은 경우도 PCE 기준으로 2.6%에서 4.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조금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난 대목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또한 긴축 정책 자체가 유발할 수 있는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 강력한 고용 성장이라든지 견조한 소비 전망 등을 제시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서 긴축의 충격을 최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 시 상품 가격 안정화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조금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차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대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의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 키워드는 홍콩 중국 증시 반등입니다. 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의 기업들이 강제 상장 폐지 우려가 크게 부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폭락을 좀 했다가 어제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장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인데 작전 키워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중국 정부가 부양 기대감을 좀 촉발을 시킨다면 이머징 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부양 기대감이 점차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점이 아시아 증시에 좀 온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어제자 류오 부총리 주재로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1분기 경기를 진작하고 또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고요. 또 이번 회의에서는 자국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관련해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대형 IT 기업들이 그간 부정적인 심리로 급락을 했었던 거를 좀 되돌림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자 항생 LC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한 13%의 최고치를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이번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제자 미국 증시에서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점이 좀 증시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올해 들어서 한 40%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자 같은 경우는 징동닷컴이나 바이두 같은 경우 한 30~40%가량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점이 중국 증시, 개별 증시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나라 증시에도 파급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 나오면 이머징 국가로 함께 묶이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오늘 장에 맞춘 투자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3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주가 조정폭 같은 경우는 좀 다소한 공포, 과도한 공포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주 기준으로 나스닥 100지수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기술적 의미의 약세장, 즉 전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하락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FOMC 회의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증시에 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장 국내 증시 또한 낙폭과대 업종 위주로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 중에서 낙폭과대 업종,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IT 업종 같은 경우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년 만에 금리 인상에도 미국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페드의 향후 긴축 행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날 발표로 거의 해소됐다라고 조금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증시에 단기적으로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FOMC 회의 이후에 지켜봐야 할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도 경기를 방어할 수 있다는 일단 자신감을 나타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리세션 방어, 즉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미국채 장단기 스프레드라든지 내지는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WTI 국제유가 방향성을 향후 예의주시해야 할 포인트로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FOMC 회의 이후에 살펴보면 좋을 만한 지표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슈를 봤는데 어제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던데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관련된 이슈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통해서 통상 1년 동안 강조되는 올해의 중점 사업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중점 사업으로 삼은 업종들의 주가들이 매년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주주총회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그 소프트웨어 관련 결함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게임이나 유튜브 사용 시에서 성능이 40에서 50% 저하된다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 결함 측면은 통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서 잡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총을 통해서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그 새롭게 중점적으로 발표된 신사업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로봇과 메타버스 관련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삼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파생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이야기한 데 대해서 좀 고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나 5G 쪽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M&A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 중에서 M&A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테마적인 요소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인적, 물적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중소형 로봇주 관련들은 시간 외로 강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통상 이러한 주가 흐름 안에서 시간 외로 강했던 종목들이 추가로 강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가격적인 갭 상승이 클 경우 소위 말해서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게 짧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보다는 일단은 덜 오르고 시장에서 이 부분에서 실제적인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낫고요. 특징주로는 인탑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탑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관련된 사출 금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조업체인데요. 그 모바일 사업 중심에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고 이 부분에서 파생해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그 적용 제조 분야를 확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IT 디바이스의 사업 비중이 60% 정도로 높은 기업이고요. 최근에 주가 조정은 아무래도 그 상승을 한 주가 흐름이 키트 쪽의 판매라든지 그러한 호조로 인해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로봇과 관련해서는 서빙 로봇이 작년부터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로봇과 관련된 테마로 움직일 때 그 IT 디바이스 중심의 실적이 백업이 돼 있고 테마성으로도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을 관심을 가지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업 다각화가 완료가 된 시점에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300억 원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영업이익이 뒷받침되는 회사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부각된다면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주가는 빠르게 회복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 초과 시즌을 좀 맞이해서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중립국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시장 영향 체크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이게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아무래도 그 휴전 시 시장에 주목해야 할 업종이나 종목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작년에 주도군이었던 메타버스라든지 뭐 게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메타버스라든지 게임과 결합된 그러한 부분은 1차적으로 출시됐던 부분에서의 그 선풍적인 인기는 있었지만은 그 코인과 연계된 부분에서 이익의 반영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한 번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에서 주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새로운 게임이 출시가 되었을 때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에 대해서 다시금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그 핵심 요소가 발생을 했을 때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재와 관련돼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가 니켈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휴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권으로 서서히 둬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키포인트는 IT 업종인데요. IT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에서 높은 비중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에서 뚜렷하게 함께 반등이 나와야 하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선행에서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이틀 연속 미국의 기술주가 강한 반등이 나타났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크론 이익에 대해서 올해 후반에 증가를 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징주는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과 연동이 돼서 많이 움직이는데 번스타인 쪽의 의견으로는 2분기 또는 3분기에 디램 가격이 바닥 형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2분기 같은 경우는 통상 주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약 3개월 이내로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주가는 통상 디램 가격보다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최근에 하락했던 주가 자체가 이러한 가능성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최근에 원자재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던 요소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반도체 부분에 원자재 공급이 미치는 우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가 가장 큰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의 횟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적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의 톤이 추가적으로 좀 톤이 매파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IT 쪽의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징으로는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소형 IT와 관련해서는 전일 또 강한 모습 저희가 주가로 볼 수 있었는데 대형 IT 쪽이 반등이 나타나야지 시장 같은 경우도 또 강한 측면이 나타날 수가 있는 요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서 다양한 대형주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타날 때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그 업종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주를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주 반등 국면의 중심에 설 수 있는 SK 하이닉스를 관심을 가지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조금이나마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볼만한 종목 SK 하이닉스 IT 업종 중에서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뒤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충청도, 경북 내륙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일부 산간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면서 현재 강원 북부 산간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점차 그 밖의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100mm,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 남해안에는 최고 50mm, 그 밖의 전국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이들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강풍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8도, 대전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청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강릉과 속초 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강릉과 속초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9도, 대구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16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인 토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